사고 소식을 들은 탑승객 가족들이 황급히 공항으로 달려왔습니다. 뽑아놓은 거고 더 이상의 생존자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첫 사망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번 받았다고요. 한 번. 4시간, 5시간 동안. 3월 9일 한 번만 더 해주라고요. 어떻게 이래서. 사고하고 북쪽에 여행 갔다 오라고. 앞으로 갔다 올게. 바쁜데. 내는 거는 3월 9일 결혼식인데. 진짜. 열심히 가요. 아직 생사 확인을 못한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리 없으면 안 돼! 안 돼! 빨리 말해줘, 빨리 말해줘. 우리 자리 없어. 밤 9시 6분. 사고 여객기의 사망자가 179명으로 최종은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큰 피해 규모입니다. 팔순을 앞두고 첫 해외여행에 나섰던 한 할아버지의 집은 텅 비었습니다. 부인과 딸 둘, 손주들까지 일가족 9명이 모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오며 가며 인사하면서 좋으신 분이거든요. 양봉도 하셨어요. 그래갖고 꿀 좋은 꿀 땄다고 한 병씩 주시고 그랬거든요. 마을의 유일한 어린이, 강아지를 좋아하던 6살 아이를 이젠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살던 애기들이 그렇게 돼갖고 지금 속이 뒤집어져 갖고 있는 전부가 다. 나부터도 근데 안 그래도 속이 상해갖고 그날 점심 때 돼갖고 막 울고보고 난리가 나버렸는데. 손녀딸이랑 강아지랑 엄청 친했어. 야, 참나. 수학 후 언니, 동생, 동서와 함께 여자들만의 여행을 떠났던 딸기 농사꾼.
암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친구들과 여행길에 오른 두 자녀의 어머니. 고3 형의 대학 합격을 기념해 따뜻한 나라로 향했던 형제와 아버지. 3살 아들과 첫 해외 나들이에 나섰던 가족. 모두 작별 인사도 미처 남기지 못했습니다. 공항 내에 유족들의 임시 거처가 마련됐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채취도 이뤄집니다. 지문 대조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유해도 적지 않습니다. 관리동 앞에 가시면 여기 또 저희 직원들이 있으니까. 알아보기 힘든 상태, 알아봐야 하는 상황,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 무슨 인정할 줄 알았어. 엄마 아닌데 우리 엄마 아닌데. 우리 형이 너무 특정해서 엄마라고. 이날 오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 분향소도 전국 곳곳에 차려졌습니다. 조문객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친구를 잃은 고3 학생들. 보고 싶다, 기억하겠다 말합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다. 너가 있어서 고등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냥 거기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직접 만날 수는 없겠지만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도할 겁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하루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족들에겐 슬픔을 느낄 시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유해를 인도받은 유족들은 차례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적응될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조건 문제이니까 그 선수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신혼이랑 하면 되네. 신혼이랑 하면 되네. 진짜 한번 믿기지 않는 현실이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태 보이스톡 할 때만 해도 재밌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언제 오냐 오늘 아침에 와 그럼 잘 와 재밌게 놀다 와 그러니까 근데 탑승자 명단이 있더라고 설마 했지 설마 했는데 진짜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동생은 평소 맞이인 자신보다 더 살뜰하게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우리 엄마 생활비 다 되지. 그리고 우리 막내 동생 어려울 때도 다 도와줬지. 진짜 내가 큰딸이지만 걔가 가장 역할을 다 했어요. 언니는 동생을 아직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알겠다. 더 상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두 번의 밤이 지났습니다. 사고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참혹합니다. 활주로 너머엔 타담한 기체가 눈에 띕니다. 천여 명의 수색대원들이 탐지견과 함께 살피고 또 살펴봅니다. 흩어진 유해의 일부라도 작은 유류품 하나라도 유족에게는 소중합니다.
온전한 유해는 5구에 불과한 상황. 신원 확인 작업이 더뎌지는 탓에 이날까지 179명의 희생자 중 164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의 유족들은 공항 1번 게이트에서 버스를 탑니다. 유해가 안치된 공항 경납구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경납구에서 유족들에게 허락되는 시간은 겨우 5분 남짓. 소중한 이들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모습 못 보겠더라고요. 훌륭한 분이신데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게 맞지 않겠나. (2024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저녁. 무안공항 1층에도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3일 만에 저희가 첫 제사를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분향소에 들어선 유족들은 안치된 영정과 위패를 보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자정이 다가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공항 대합실은 차갑고 무거운 정적만이 흐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겐 지나간 2024년도, 어느새 다가온 2025년도 그저 아프기만 합니다. 날이 밝자 유족들이 사고 현장인 공항 활주로를 찾았습니다. 이젠 고인이 된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활주로엔 사고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처음 방문한 유족들은 그 무참한 광경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떡국과 과일로 차린 새 차례상이 활주로에 놓이고 고인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차를 멈춘 시민들이 사고 현장 주변에 국화꽃과 음식을 놓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1월 1일인데 다들 여기 오셔가지고 추모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신년에 같이 못 보내신 희생자분들도 마음이 아프고. 참사 나흘째에도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한 애도는 이어졌습니다. 공항 1층 합동 분향소엔
종일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긴 대기줄이 생길 정도입니다. 분향소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역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메모로 가득합니다. 역대급 참사에 유족들은 물론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사무제를 지내러 선산에 갔다가 참사를 목격한 김호연 씨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도착하니까 9시쯤 됐는데 이제 비행기가 좀 낮고 이제 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엔진 소리가. 처음에 하강하는 듯 싶게 좀 내려갔는데 그때 펑 소리가 크게 한번 들렸고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공항을 지나쳐가지고 다시 순회를 했어요. 선회를 해서 다시 내려갔는데 그 뒤로는 이제 시야 쪽으로는 안 보이는데 소리가 쾅 터지는 소리? 약간 그렇게 들렸었습니다. 서둘러 제보를 한 뒤 탑승객들의 안전을 기원했지만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보면은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매일 집에서 무안공항을 오가는 비행기를 보던 주한식 씨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바다는 원래 턴도 안 올 자리에서 갑자기 180도로 돌려서 공항 쪽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계속 쳐다보는데 한 2분, 3분 지나니까 공항 쪽에서 엄청 큰 연기가 피어올라서 평소 비행기를 보는 게 낙이었지만 이젠 하늘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아마 하늘을 쳐다보는 거는 힘들겠죠. 또 볼 자신도 없고 어떻게 보면 비행기 지나가는 모습 쳐다보는 것도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네,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을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이 공항 게르장에서 열춘되고 있습니다. 3천여 원을 들여 착공 8년 만에 완공한 무안국제공항은 대형 항공기 9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규모 면에서는 국내 5번째입니다. 2019년 무안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은 89만 명.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그 수가 90% 이상 줄었다가 2023년 23만 명, 지난해 34만 명으로 조금씩 이용객이 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8일 개항 17년 만에 처음으로 태국 정기 노선이 생겼는데 운항 21일 만에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월 29일) 오전 8시 54분 태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2216편은 1차 착륙 허가를 받습니다. 3분 뒤 관제탑은 조류 활동을 경고합니다. 8시 59분 기체 이상을 확인한 기장은 비상사태 구조를 요청하는 메이데이를 외칩니다. 기장은 즉시 고 어라운드 폭행을 시도합니다. 활주로 역방향으로 시도한 2차 착륙. 9시 2분 동체는 무안공항 활주로 3분의 1 지점에 처음 접촉합니다. 그리고 1분 후 로컬라이저와 충돌한 뒤 곧바로 외벽과 부딪히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참사의 1차 원인으로 꼽히는 조류 충돌은 항공기의 세가 충돌에 생기는 사고로 국내에선 지난 7년 동안 약 730건이 발생했습니다. 조류 충돌 사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건 2009년 미국 뉴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륙 직후 새떼와 부딪힌 여객기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reports to lost west of Philippines returning back towards LaGuardia. We're unable. We may end up in Hudson. 비행기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했고 승객은 전원 구조됐습니다. 이 극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 허드슨 강의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새 한 마리만으로도 날고 있는 여객기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는 실험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비행기 엔진에서 돌아가는 날개를 세워놓은 채 하얀 물체를 쏩니다. 조류 대신 비슷한 밀도인 젤라틴 1kg을 쏘았는데 날개가 심하게 흔들리며 망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실험에서 항공기 유리창은 손쓸 새도 없이 무참히 깨졌습니다. 가만히 있는 항공기에 부딪힌다면 그렇게 큰 힘이 가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공기가 매우 고속으로 날고 있고 특히 이착륙 시에 270에서 300km/h의 속도로 항공기가 이제 운용이 될 텐데 그때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1kg의 새가 항공기에 부딪히더라도 3에서 5톤 정도의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은 4곳의 철새 도래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021년 작성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철새가 이동할 때 비행 고도에 따른 항공기와 충돌 사고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활주로가 연장돼 항공 편수가 증가하면 조류 충돌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조류군을 세분해 충돌 저감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참사가 나기 불과 열흘 전 공항 회의에서 이미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경고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보다 조류 충돌이 늘었다며 지난해 조류를 포획하거나 쫓은 실적이 약 8,000마리였는데 1년 전보다 14% 줄었다고 했습니다.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공항서비스는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다. 조류를 쫓는 확성기 소리도 해변같이 먼 거리에 닿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류 충돌의 위험성과 예방책의 부족한 점을 공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운항 편수가 많은 김포나 제주, 김해 이런 데 비해서 조류 퇴치 인력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공항공사 측은 차량에 추가로 확성기 다는 걸 검토하겠다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추가 조치가 됐는지 묻는 KBS 질의에 공항공사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새 공항 예정지에서도 조류 충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항도 바닷가로 나가기가 쉽고 철새들 또한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고 번식하기 좋은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이 겹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 저 새는 천연 기념물이자 국제 멸종 위기종입니다. 청둥오리의 가마우지까지 몸집과 무리의 크기가 큰 새들이 눈에 띕니다. 조류 충돌 시 피해 심각도가 높음으로 분류되는 종입니다. 새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은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에서 불과 8km 떨어진 하도리 철새 도래지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부지 반경 13km 안에 철새 도래지는 4곳. 국토부 조사에서만 조류 140여 종, 5만 6천여 마리가 관측됐습니다. (2023년 3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제시하라고 지시합니다.
활주로 방향하고 철새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루트하고가 충분히 조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건 심각한 거니까 안전성을 배제한 경제성은 있을 수가 없죠. 이 활주로 길이가 충분치 않아서 이 사고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어라면 인클루딩이냐 업투냐. 조금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상판 부분을 설계한 것으로. 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 두 분이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전승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김상우 교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제보 영상을 받아서 저희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마치 그 항공기가 이렇게 휙 가다가 쿵 이렇게 한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저희가 굉장히 축소해서 만든 건데도 이렇게 보면 이 거리가 짧은 건 아니거든요. 그때 정상각도 이제 3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분당 800피트 정도의 속도로 이제 하강을 하는데요. 이제 정상 접근을 처음에 했었을 테고,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이유로 고라운드를 하게 되죠. 계기 비행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조류 충돌 이제 경고를 이제 관제사가 조종사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메이데이 콜이 들어간 다음에 고라운드를 복행을 했고, 그리고 복행을 하는 도중에 자 왼쪽으로 살짝 선회를 해서 180도 턴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동체 착륙을 시도를 한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활주로 폭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동체로 끌고 갔다라는 거는 상당한 솔직히 조종 스킬이기는 합니다. 737 자체가 이제 좀 낮아요. 다른 그 대형기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엔진하고 지면하고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마찰이 일어나면서 확 틀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쭉 가서 끝내는 이 로컬라이저 둔덕이에 이제 부닥쳐서 이제 사고가 난 케이스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저거잖아요. 허드슨 강행이죠. 국민들 사이에 왜 바다로 나가지 않았냐, 그리고 뭐 뻘에 착륙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항공기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 활주로입니다. 착륙 당시에 무게가 아마 60톤은 나갔을 겁니다. 60톤에 달하는 그 큰 덩어리의 물체가 바다에 내려앉았을 때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그 좌굴이 일어나고 항공기가 막 꺾여져 버리는 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바다 근처에 착륙을 했을 경우에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라든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설비들이 과연 접근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었겠냐, 그런 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항공기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 활주로입니다. 사고 원인이 아마 금방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블랙박스 분석을 해봐야 된다. 뭐 거기에 6개월 걸린.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면 저희가 비행 기록 장치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CVR 이런 장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종실 안에서 운항 승무원들 간의 모든 대화들이 녹취가 되어 있고요. 비행 기록 장치에는 정말 비행에 대한 모든 정보들, 그리고 엔진 상태라든지 뭐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행에 대한 그 정보들이 자동으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종사가 몇 도 각도로 컨트롤을 움직였는지, 일일이 모든 스위치를 어떤 걸 눌렀는지, 그리고 조종대를 어느 정도 틀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손실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크게 그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사고 요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Some people suggest there could have been a hydraulic failure caused by the bird strike. I don't really see how that could be the case. 흔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모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조류 충돌에 의해서 엔진을 드러낸 적이 있거든요. 엔진 자체를 아예 드러내버리는. 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엔진을 다 뜯어내는 상황까지 간 경우도 있고요. However, even if there was, you can crank the undercarriage down with a hand crank. You can lower it manually. Now, whether the crew had enough time to do that. 모든 사람들이 현재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왜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자꾸 이제 유압 시스템 얘기가 나오는데 A는 왼쪽 엔진이라면은 B는 오른쪽 엔진. 그래서 왼쪽 엔진이 망가졌을 때 당연히 유압 시스템 A니까 작동을 안 하겠죠. 하지만 B라는 엔진, 오른쪽 엔진이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A하고 B의 유압 시스템이 다 작동을 멈췄다. 그러면은 이제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 착륙 시도 때 만약에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분명히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고 착륙을 시도를 했을 텐데 이제 지금 영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양쪽 엔진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먹통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각에서는 그 프리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737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석에 시트도 젖혀야 되고 그리고 패널을 직접 열고 레버를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또 잡아당기고 근데 그 촉박한 시간에 과연 운항 승무원이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기체 결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체가 보잉에서 개발한 B737 800이라는 기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항공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엔진이 CFM 56이라는 그 항공용 엔진인데요. 워낙 많은 항공사들이 운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점검도 있고 400, 600 그리고 가망 중에 1년간 연간 정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운항했다라는 건 정비도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래된 비행기다. 그리고 너무 많이 막말로 돌린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부딪혀서 폭발을 한 거잖아요. 이 피해가 커지는데 저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맞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인명 피해는 줄일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사고를 접했을 때 담장, 외벽이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제 공항의 구역을 정해주는 이 담장이나 외벽인 줄 알았거든요. 둔덕이에 충돌을 해서 이제 사고가 더 크게 났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지나서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 공항시설법 그리고 항공장애물 시설법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더라도 이제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하죠. 로컬라이저까지가 종단 안전구역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안전구역 내에서는 부서지기 쉬운 장애물로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 기준에도 그런 식으로 슈드로 나와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라 그거는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랜딩 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착륙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오버런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가 활주로 끝인 거고 활주로를 이탈해서 더 나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이제 활주로 자체를 굉장히 평평하게 남쪽이건 북쪽이건 똑같은 높이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그 둔덕이를 설치를 한 건데 해외 쪽 공항을 살펴보면은 이제 부서지기 쉬운 그 프레임으로 높이를 높여가지고서는 이 로컬라이즈 위치를 맞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서 조류 충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항공기가 조류의 역할을 하고 둔덕이 이제 항공 기체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공기가 매우 단단하고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매우 튼튼하고 단단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약한 재질로 아주 최적화돼서 비행의 안전한 수준으로 가볍게 만든 구조물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저기 부딪혔을 때는 항공기에 큰 손상을 입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지만 경량화가 되어 있는, 왜냐하면 무게에 따라서 그만큼 추력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추력이 많이 있으려면은 엄청난 양의 연료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효율성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장거리 비행을 이제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항공기가 조류의 입장이라면 어떤 구조물에 부딪혔을 때 60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질량을 가지는 항공기가 높은 속도로 부딪혔기 때문에 그 충격 에너지는 엄청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순간적으로 너무 단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란을 달걀을 벽에다 던졌을 때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속도 감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은 별로 충격 없이 넘어가는데 정말 속도 고속으로 지나가면 자동차는 날아가요. 이제 그러면서 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장비 자체가 다 파손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각종 안전장치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마스도 있고 종단 부분에 네트를 설치를 해가지고서는 항공기를 네트를 이렇게 막 설치해서 2중, 3중 설치해서 뭐 잡아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떤 공항의 이제 특수한 상황들 그리고 뭐 날씨라든지 외부 요인들 또 승객 생존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류 충돌 예방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샷건이나 그리고 포금기로 이제 새를 쫓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시스템은 없지만 뭐 음파, 조류가 싫어하는 뭐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좀 방지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이제 인간에게는 해야 하지 않는 레이저 그 조류 충돌 예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공항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연구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000피트 이러한 상공에서는 충돌 예방 시스템을 항공기가 경적으로 울리면서 날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마지막 기장님의 모습의 실루엣을 이렇게 확대해 보셨죠? 네. 근데 조종사는 끝까지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둔덕이가 다가오는데 충격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멀리서는 안 보였겠지만 가까워질수록 분명히 둔덕이가 보였을 테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꿈을 깨요. 꿈이 깨져요. 무섭지요. 병원에 가도 아무 병명도 없고 그는 집에만 오면은 오바이트 하고 못 먹고 또 병원 가 입원하고. 거기 안에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 안에서 열어야 돼. 딸이 쌍둥이인데 둘째 딸이 안 써요. 너무 이뻐요.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과 2022년 서울 반지하 침수 피해자 등 재난으로 가족을 잃거나 그 현장을 경험한 84명을 만나 그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취재했던 오정현 기자. 무안공항에서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을
또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마이크 들이대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 현장을 반복해서 지금 목격하고 있고 이 사람의 슬픔을 반복해서 듣고 있고 나도 내 딸이 있는데 내 아내와 어머니 아버지 다 있는데 그거를 자꾸 대입해보게 돼요. 힘들죠. 근데 힘들다고 말을 못할 뿐이죠. 사회적 참사들이 남겨진 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는지 지켜봤기에 마음이 더욱 착잡합니다. 심리적 예상이 적진 않을 거예요. 다 지금 단계에서 뭐 3일 지났다, 4일 지났다, 앞으로 1년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대학 연구진과 함께 실시한 사회적 참사 피해자 84명의 심층 면접 결과 이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 막 호흡곤란도 오고 막 속도 답답하고 심장도 막 두근두근하고 그러시죠? 네. 혹시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시간만 있으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집안일 막 아무 저기도 없는데 막 입을 막 뜯어서 빨다든지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아야 오빠가 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다음에 재난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못하죠. 할 수가 없어. 사람을 못 만나고 안 만나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먹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먹으면 다 소화장애가 와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 가운데 42%가 여전히 불안 증세를 겪고 있었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들도 63%에 이르렀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나쁨 단계에 머물렀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10.7%는) 자살을 고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선 이게 지나간 사건이 아닌 거예요. 바로 어제 일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건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신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사고 직후 무안으로 내려와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 어제 한 15건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이 시기에 본인들이 또 왜 이런 과도한 죄책감이라던가 전혀 현실적이진 않지만 내가 지키지 못했다, 내가 말리지 못했고 막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놓고 나는 나를 돌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의 거부감을 많이 보이시고.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충격을 받았는지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가 지금 충격을 받아서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알아차린 후에는 회복을 위해서 점차 노력을 해가야 되고 단 하나의 사고 장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사고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폭발 장면을 계속해서 보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근거 없는 루머에서부터 유가족을 모독하는 등 온라인에서 벌어질 수 있는 2차 가해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적 비극 앞에 모두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 서로를 보듬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 가족이 직접적으로 희생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내가 건너 아는 사람, 동료가 이제 희생됐고 동료의 가족의 유가족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개인의 트라우마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전체의 이제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으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항공기 참사와 같은 이런 사고를 겪게 됐기 때문에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지원과 그런 회복을 위한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9.11 테러 사태 이후에 미국이 어떤 그 테러의 충격을 사회 전체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격과 슬픔으로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만이 사고의 충격은 이제 진실을 묻는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과 땅과 가슴에 묻은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왜라는 물음에 납득할 만한 답을 내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 그리고 도리입니다. KBS